서울의 밤하늘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 아래 펼쳐진 도시는 네온사인의 불빛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한남동 언덕 위에 고고하게 자리 잡은 강태준의 저택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요새처럼 고요하고 차가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드레스룸의 거울 앞에 선 태준은 짙은 남색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 너머로 비치는 한 여자의 모습을 싸늘한 눈빛으로 응시했다. 그녀는 이 화려한 저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행색을 하고 구석에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윤, 신화그룹 회장인 강태준의 법적인 아내였다. 하지만 태준에게 그녀는 아내라기보다는 혐오스러운 오점에 가까웠다. 서윤은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피부는 생기 없이 거칠었으며 펑퍼짐한 회색 실내복은 그녀의 마른 몸을 볼품없이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시선이 닿자마자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였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듯한 태도였다. 태준은 입가에 조소를 띄우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내뱉었다. 내일 출장에 필요한 가방을 챙겨놓으라고 지시하며 자신의 수트에는 절대 맨손을 대지 말고 장갑을 끼라고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방을 철저히 무시하는 경멸이 묻어 있었다. 서윤은 작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하며 거친 손을 앞치마 뒤로 황급히 감추었다.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주눅든 하녀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태준이 방을 나가고 육중한 참나무 문이 닫히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서윤의 굽은 등은 곱게 펴졌고 안경 너머로 보이던 흐릿한 눈동자는 순식간에 차갑고 예리하게 빛났다. 그녀는 태준이 사라진 문을 응시하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다. 방금 전까지 벌벌 떨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 같은 기이한 아우라를 풍기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서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침대 밑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암호화된 통신기기와 검은색 특수 슈트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통신기기의 화면을 켜고 암호화된 메시지를 확인했다. 오늘 밤 인천으로 향하는 태준의 이동 경로에 킬러들이 매복해 있다는 정보였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벗어 던졌다. 귀찮은 일이 생겼지만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를 살려두는 것이 그녀의 임무이자 약속이었다. 한편 강태준을 태운 최고급 세단 마이바흐는 빗줄기가 쏟아지는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태준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흐르는 빗물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룹 내의 권력 다툼과 회의 안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김비서는 태블릿 PC를 두드리며 내일 있을 이사회의 중요 안건들을 보고하고 있었지만 태준의 귀에는 빗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그때였다. 굉음과 함께 앞서 달리던 경호 차량이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시뻘건 불길이 빗속을 뚫고 치솟았고 폭발의 충격으로 태준이 탄 차도 크게 휘청거렸다. 운전기사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육중한 차체는 빗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에어백이 터지며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태준은 충격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참아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깨진 차창 밖으로 검은 옷을 입은 무장한 괴한들이 숲속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주저없이 태준의 차를 향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방탄유리에 총알이 박히며 거미줄 같은 금이 갔고 밖으로 나가려던 경호원들은 채 대응하기도 전에 쓰러져 갔다. 이것은 단순한 습격이 아니라 확실한 죽음을 목적으로 한 프로들의 솜씨였다. 태준은 좌석 밑에 숨겨두었던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는 비록 경영인이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아온 덕분에 총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는 수적으로 너무나 우세했고 화력 차이도 압도적이었다. 차문이 찌그러지며 열리기 시작했고
태주는 자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을 직감하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그의 눈빛은 공포보다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번개처럼 내려왔다. 검은색 전신 슈트를 입고 얼굴에는 나비 모양의 가면을 쓴 여자가 폭파된 차량의 잔해 위로 착지했다. 그녀의 등장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비현실적이어서 총을 쏘던 킬러들조차 잠시 멈칫할 정도였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슈트는 달빛을 받아 번들거렸고 양손에 든 단검은 살기 어린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가장 가까운 적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단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킬러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녀는 적의 총구를 피하며 관절을 꺾고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다. 빗속에서 펼쳐지는 그녀의 무자비한 사륙은 마치 한 편의 잔혹한 예술작품 같았다. 태주는 차 안에서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적들의 대장은 당황하며 부하들에게 집중 사격을 명령했다. 총알이 빗발쳤지만 나비 가면을 쓴 여자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엄폐물 사이를 이동하며 포위망을 뚫었다. 그녀는 쓰러진 적의 시체를 방패 삼아 전진했고 순식간에 대장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당황한 대장이 칼을 휘둘렀지만 그녀는 가볍게 피하며 그의 팔을 낚아채 꺾어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기까지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도로는 쓰러진 킬러들의 신음소리와 빗소리로 가득 찼다. 여자는 쓰러진 대장을 발로 밟고 서서 주변을 경계하며 숨을 골랐다. 그녀의 가슴은 격렬한 움직임으로 인해 오르내리고 있었지만 그 모습조차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겼다. 그녀는 천천히 태준이 타고 있는 마이바흐 쪽으로 걸어왔다. 태준은 문을 열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차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눈앞의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더욱 신비로웠다. 가면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는 깊고 서늘했으며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강인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누구냐고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피 묻은 장갑 낀 손을 들어 태준의 뺨에 난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 손길은 놀랍도록 부드러웠고 태준은 순간적으로 전율을 느꼈다. 빗물 냄새와 화약 냄새 사이로 은은한 제스민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묘하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기였다. 그녀는 태준의 귓가에 입을 가져가 속삭였다. 변조된 기계음이었지만 그 어조는 분명했다. 목숨을 소중히 여겨요. 강태준 회장님. 당신의 목숨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경고라기보다는 간절한 부탁처럼 들리기도 했다. 태준이 무언가 대답하려는 찰나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태준에게서 물러났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로 옆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태준은 그녀를 잡기 위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지만 그녀는 와이어를 이용해 높은 나무 위로 솟구쳐 올랐고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태준은 멍하니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해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에도 태준은 그 여자의 잔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손길, 그리고 그 은은한 향기까지 그는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정체불명의 킬러에게 마음을 뺏기다니.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이 여자를 반드시 다시 찾아내야 한다고. 그녀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구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택으로 돌아온 태주는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지나던 그는 서윤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무심코 안을 들여다보았고 침대 위에서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자고 있는 서윤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생각했다. 남편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왔는데 저 여자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구나. 하지만 태주는 알지 못했다. 이불 속에서 서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왼쪽 팔뚝에는 킬러의 칼에 베인 깊은 상처가 있었고 피가 붕대를 적시고 있었다. 서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스스로 상처를 봉합하고 있었다. 마취도 없이 바늘이 살을 뚫고 지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혹시라도 태준이 들을까봐 입술을 깨물며 버티고 있었다. 서윤은 상처 처치를 마치고 피 묻은 거즈와 도구들을 신속하게 정리해 비밀 공간에 숨겼다. 그리고 다시 헐렁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두꺼운 안경을 쓴 채 침대에 누웠다. 그녀의 심장은 아직도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오늘 밤은 너무 위험했다. 하마터면 정체를 들킬 뻔했다. 태준의 그 강렬한 눈빛을 마주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묘한 감정이 일렁였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 감정을 부정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태주는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서유는 그 맞은편에서 조용히 빵을 먹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어젯밤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해 대서특필하고 있었지만 태주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는 힐끔 서윤을 쳐다보았다. 부스스한 머리에 촌스러운 안경, 그리고 턱에 묻은 빵가루까지. 어젯밤의 그 매혹적인 여인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 태주는 혀를 차며 신문을 탁 소리나게 접었다. 당신은 뉴스도 안 봐? 남편이 죽을 뻔했다는데 걱정도 안 되나?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서유는 깜짝 놀란 듯 어깨를 들썩이며 눈을 크게 떴다. 네, 죄송해요. 저는 그냥.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컵을 엎질렀고 커피가 식탁보를 적셨다. 그녀는 당황해서 휴지로 닦으려다 그릇까지 떨어뜨릴 뻔했다. 태주는 징그럽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렸다. 됐다, 치우지 말고 그냥 둬. 아침부터 밥맛 떨어지게 하는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챙겨 입었다. 서유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다녀오세요. 라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주는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식당을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서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표정에서 당황함과 어리숙함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엎질은 커피를 바라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다행이네요. 무사해서. 그녀는 욱신거리는 팔의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감싸 쥐었다. 태주는 밖에서 킬러를 찾고 있겠지만 진짜 그가 찾는 사람은 등잔 밑 가장 어두운 곳에 있었다. 회사에 도착한 태주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나비라고 불릴 만한 그 여자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비서가 들어와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했지만 태준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김 비서의 말을 끊고 명령했다. 어젯밤 그 여자 반드시 찾아내. CCTV든 블랙박스든 흔적이란 흔적은 모조리 뒤져서라도 내 앞에 데려와. 김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현장 주변 CCTV는 모두 먹통이었습니다. 전문적인 해커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남은 단서가 거의 없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존재. 그것이 그를 더욱 안달나게 만들었다. 그는 맹세했다. 이 도시를 다 뒤집어서라도 그녀를 찾아내. 그녀가 감추고 있는 가면을 벗겨버리겠다고. 그리고 그녀가 내뱉은 말의 의미를 반드시 물어보겠다고. 강태준의 집무실은 숨 막힐 듯한 침묵에 잠겨 있었고 오직 서류가 넘어가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등지고 앉아
책상 위에 놓인 흐릿한 CCTV 사진 한 장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비록 해상도가 낮고 비가 쏟아지는 악천후 속에서 찍힌 사진이었지만 나비 가면을 쓴 여자의 실루엣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그녀가 남기고 간 강렬한 잔상은 업무에 집중해야 할 그의 이성을 끊임없이 흐트러뜨리고 있었으며 태주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이러한 혼란스러움의 묘한 짜증과 흥분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김 비서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집무실에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그는 태준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하며 어젯밤 사건 현장 주변의 모든 CCTV와 블랙박스를 조사했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녀의 행적은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고 심지어 도로 교통 관제 시스템의 기록조차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조작된 흔적이 있었다. 태주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정보망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분노를 터뜨렸다. 태주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고 어젯밤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느껴졌던 그녀의 따뜻한 체온, 귓가를 스치던 숨결,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바라보던 깊고 슬픈 눈동자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분명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킬러나 용병이 틀림없었지만 그가 알고 있는 어둠의 세계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비릿한 살기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태주는 그녀가 자신을 구한 이유가 단순한 의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한편 강태준의 저택에서는 한서윤이 주방 한 구석에 앉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팔을 감싸 쥐고 있었다. 그녀는 두꺼운 뿔테 안경을 벗어 식탁 위에 올려두고 소매를 걷어 올려 붉게 부어오른 상처 부위를 확인했다. 어젯밤 스스로 봉합한 상처는 움직일 때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을 유발했고 진통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픈 내색조차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처지였기에 입술을 꽉 깨물며 신음소리를 삼켰다. 서유는 주방의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로 주변의 소음을 차단한 뒤 품속에서 구형 피처폰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복잡한 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서유는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어젯밤 습격한 놈들의 배우의 강태준의 숙부인 강영호 부회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정보를 전달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아픔을 참던 연약한 여자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통화를 마친 서유는 전화기의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고 배터리를 분리하여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녀는 다시 안경을 쓰고 거울을 보며 표정을 점검했다. 고통과 피로가 섞인 창백한 얼굴은 오히려 병약하고 소심한 아내를 연기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그녀는 팔의 상처가 태준에게 들키지 않도록 헐렁한 카디건을 걸치고 붕대가 감긴 팔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요리를 하는 척하며 칼을 다루는 그녀의 손길은 섬세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태준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지치고 예민해 보였으며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서유는 종종 걸음으로 다가가 그의 가방과 재킷을 받아들었지만 태준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정체불명의 여인을 찾는 일과 숙부의 견제에 대한 대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집안을 서성이는 아내의 존재는 그저 거슬리는 배경에 불과했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물을 한 잔 떠서 태준에게 건네며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작은 목소리로 알렸다. 태준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물잔을 받아들다가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목격했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사소한 모습이었지만 신경이 곤두선 태준에게는 그 떨림이 유난히 거슬렸다. 그는 물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도대체 집에서 하루 종일 무엇을 하기에 손을 그렇게 떠냐고 쏘아붙였다. 서유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했다. 그녀는 팔의 통증 때문에 순간적으로 근육이 경직된 것이었지만 태준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다. 태준은 그녀의 굽신거리는 태도가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당신 같은 여자가 내 아내라는 사실이 숨막히게 싫다고 독서를 퍼부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서윤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는 이미 이런 대우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때 태준의 시선이 서윤의 왼쪽 팔에 머물렀다. 카디건 소매 아래로 살짝 비치는 흰색 붕대의 끝자락을 발견한 것이었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젯밤 그가 빗속에서 보았던 나비 가면의 여인도 왼쪽 팔을 다쳐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던 순간이 있었다. 찰나의 의심이 스파크처럼 튀어올랐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태준은 충동적으로 서윤의 팔을 낚아챘다. 서윤은 예상치 못한 태준의 행동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려 했다. 상처 부위가 강하게 압박되자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태준은 그녀의 반응이 단순한 놀람, 그 이상임을 직감하고 팔을 놓지 않았다. 그는 거칠게 소매를 걷어 올리려 했고 서유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보여주기 싫다고 애원했다. 두 사람 사이의 실랑이는 거실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결국 태준의 힘을 이기지 못한 서윤의 소매가 거쳐 올라갔고 그 아래 감겨있던 붕대가 드러났다. 붕대 위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태준은 붕대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의 눈앞에 드러난 것은 칼이나 총에 의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뜨거운 물이나 기름에 데인 듯한 끔찍한 화상 자국과 그 위를 덮고 있는 짓무른 피부였다.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서유는 흐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저녁을 준비하다가 뜨거운 국냄비를 엎어서 다친 것이라고 변명했다. 너무 흉측해서 보여드리기 싫었다고, 당신이 또 칠칠 맞다고, 화낼까봐 숨겼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사실 그녀는 태준이 의심할 것을 대비해 스스로 자신의 팔에 뜨거운 물을 붓는 자해를 감행하여 자창을 화상으로 위장해 두었던 것이다. 끔찍한 고통이었지만 정체가 탄로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태준은 멍하니 서윤의 상처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화상 자국은 분명해 보였고 요리를 하다가 다쳤다는 그녀의 말에는 모순이 없었다. 어젯밤 그토록 민첩하고 강인했던 여전사가 고작 국냄비를 엎어 울고 있는 이 여자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잠시 미쳤던 모양이라고 자책하며 태준은 잡고 있던 서윤의 팔을 놓아주었다. 허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태준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서윤에게 치료는 제대로 한 거냐고 무뚝뚝하게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발랐다고 대답했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수표 몇 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라고 흉터 남겨서 내 눈에 띄게 하지 말라는 차가운 말을 남기고는 서재로 발길을 돌렸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과이자 배려였다. 서재로 들어온 태준은 독한 위스키를 잔에 가득 따랐다. 단숨에 술을 들이켰지만 목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액체도 가슴속의 답답함을 씻어내지는 못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아까 서윤의 팔을 잡았을 때 느꼈던 가냘픈 뼈대와 거칠어진 피부는 어젯밤 자신의 뺨을 만지던 가죽 장갑의 감촉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런데도 왜 자꾸만 두 여자의 이미지가 겹쳐 보이는지 태준은 자신의 직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한편 거실에 홀로 남겨진 서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태준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화상으로 위장된 상처 아래 깊게 베인 자창이 욱신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남기고 간 수표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남편에게 의심받지 않기 위해 제사를 태워야 하는 현실이 비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그토록 집요하게 찾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이 일렁였다. 그날 밤 태준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나비 가면의 여자가 나타나 그를 유혹하듯 손짓했고 눈을 뜨면 옆방에서 앓고 있을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와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찾고 있는 그 여자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태준은 결심했다. 내일 있을 그룹 창립 기념 파티, 그곳에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겠다고. 서윤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밀 통신망을 통해 파티장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강영호 부회장이 파티를 틈타 태준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첩보였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진통제를 입안에 털어넣었다. 팔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전장에 뛰어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그녀는 어둠 속의 수호자였고 강태준은 그녀가 지켜야 할 유일한 빛이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식사 자리에서 서윤에게 오늘 저녁 파티에 동반하라고 통보했다. 서윤은 놀란 토끼 눈을 하며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런 화려한 자리에 가도 되냐고 되물었다. 태준은 당신이 내 아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아는데 혼자 가면 더 이상한 소문이 날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리고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쓰라고 덧붙이며 비서실을 통해 드레스와 전문가를 보내겠다고 했다. 이것은 태준의 시험이었다. 그녀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아주 작은 가능성까지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태준의 의도를 짐작했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그녀는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이 출근한 후 서윤은 곧바로 파티장의 구조도와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속에 무기를 숨길 방법을 고민해야 했고 동시에 촌스러운 재벌가 사모님을 연기하며 남편을 암살자들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오늘 밤은 어젯밤보다 훨씬 더 길고 위험한 밤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오후가 되자 유명 뷰티숍의 직원들과 스타일리스트들이 저택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서윤의 칙칙한 피부와 촌스러운 안경을 보며 은근히 비웃음을 흘렸지만 서윤은 그들의 무시를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화장을 진하게 하여 본래의 이목구비를 감추고 일부러 촌스러운 색조를 선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웠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하는 태준의 의심을 피해갈 수 있는 완벽한 위장이었다. 파티 시간이 다가오자 리무진이 저택 앞에 도착했다. 태준은 턱시도를 입고 차가운 표정으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서윤의 모습을 본 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비싼 드레스를 입혀놔도 태가 나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실망감 이면에는 이 여자가 그토록 매혹적인 나비일 리 없다는 안도감도 섞여 있었다. 태준은 차에 탄 서윤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출발하라고 지시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감춰진 늑대들의 소굴로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들어서고 있었다. 신화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류사회의 허영과 욕망이 집결된 장소였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최고급 대리석 바닥은 참석자들의 구두굽 소리를 맑게 반사해냈다. 정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손에 샴페인 잔을 든 채 가식적인 미소를 교환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서로의 지위와 가치를 계산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강태준은 그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처럼 당당하게 입장했지만 그의 팔짱을 끼고 있는 한서윤은 마치 잘못 초대된 손님처럼 잔뜩 위축되어 있었다. 태준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능숙하게 받아내면서도 옆에 있는 서윤의 존재가 끔찍하게 거슬렸다. 촌스러운 색감의 드레스는 그녀의 마른 몸매를 더욱 볼품없게 만들었고 잔뜩 긴장해서 굳어버린 표정은 파티의 분위기를 망치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태준을 향해 경의를 표하다가도 서윤을 보고는 부채 뒤로 입을 가리며 수군거렸다. 천하의 강태준이 어쩌다 저런 볼품없는 여자와 결혼했는지에 대한 비웃음이 파티장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태준은 끓어오르는 모멸감을 억누르며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서윤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안경 너머 눈동자는 파티장의 구조와 인원 배치를 정밀하게 스캔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실수로 발을 헛디디며 비틀거리는 총극을 벌이고 있었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그녀는 웨이터들의 움직임이 일반적이지 않음을 간파했다. 샴페인을 나르는 그들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걸음걸이는 훈련받은 군인처럼 무게중심이 낮게 잡혀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연회장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교하게 설계한 사냥터였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중후한 인상의 남자가 다가왔다. 태준의 숙부이자 그룹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정적인 강영호 부회장이었다. 그는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조카가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과 함께 온 것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며 비꼬는 그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태준은 숙부의 도발에 싸늘하게 대꾸하며 그의 손을 밀어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기싸움에 주변의 공기마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영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태준을 노려보다가 곧 재미있는 쇼가 시작될 것이라는 묘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서윤은 영호가 사라진 방향을 주시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예민한 후각이 공기 중에 희미하게 섞인 화약 냄새를 포착했다. 그리고 보안 요원들이 은밀하게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차렸다. 위험 신호가 머릿속에서 요란하게 울렸다. 그녀는 태준에게 경고해야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일부러 웨이터와 부딪히며 드레스에 와인을 쏟는 실수를 가장했다. 태준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녀를 노려보았고 서윤은 씻고 오겠다며 황급히 화장실 쪽으로 도망쳤다. 서윤이 태준에게서 떨어지자마자 연회장의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갑작스러운 암흑의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터져나오기도 전에 사방에서 섬광탄이 터지며 눈과 귀를 마비시켰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웨이터로 위장하고 있던 테러리스트들이 본색을 드러냈다. 그들은 자동 소총을 허공에 난사하며 사람들을 위협했고 출입구를 막아선 채 누구도 나가지 못하게 통제했다. 이것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강태준을 제거하고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강영호의 치밀한 쿠데타였다. 태준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테이블 밑으로 피했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상황을 파악했다. 경호원들은 이미 제압당했거나 매수된 상태였고 그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테러리스트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강태준 회장에게 조용히 앞으로 나오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매분마다 인지를 한 명씩 처형하겠다고 협박했다. 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자신이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다. 한편 화장실로 피신한 서윤은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거추장스러운 드레스 자락을 과감하게 찢어버려 활동성을 확보했고 하이힐의 굽을 부러뜨려 평평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소심한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화장실 환풍구를 뜯어내고 천장으로 올라갔다.
팔에 화상 입은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아드레날린이 고통을 잊게 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다시 나비가 되어 사냥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남편을 위협하는 모든 적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천장 통로를 통해 연회장 중앙으로 이동한 서유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태준이 손을 들고 천천히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다. 테러리스트들이 그에게 총구를 겨누며 다가가고 있었다. 서유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지만 연회장은 그녀에게 수많은 도구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장에 매달린 무거운 장식물에 고정핀을 풀었다. 묵직한 장식물이 정확히 태준에게 다가가던 적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적이 쓰러졌다. 당황한 테러리스트들이 위를 쳐다보며 총을 쏘아댔지만 서유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난 뒤였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빠르게 이동하며 외곽에 있는 적들부터 하나씩 처리해 나갔다.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나 목을 조르고 빼앗은 나이프로 급소를 찌르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움직임은 공포 그 자체였다. 적들은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는 듯한 두려움에 질려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통신망을 통해 적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주는 혼란을 틈타 근처에 있던 적의 총을 빼앗아 반격을 시작했다. 그 역시 훈련받은 실력자답게 정확한 사격으로 적들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수적으로 너무 불리했다. 탄창이 비어가고 적들이 그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올 때 갑자기 연회장 내의 비상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 쏟아지는 물줄기가 시야를 가리고 바닥을 미끄럽게 만들었다. 이것 또한 서윤의 계산된 행동이었다. 물과 어둠 그리고 공포는 그녀에게 있어 최고의 무기였다. 스프링클러의 소음과 물보라 속에서 서윤은 대담하게 바닥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찢어진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전장의 여신처럼 위압적이었다. 그녀는 태준을 겨누고 있던 저격수의 뒤에 나타나 단숨에 그를 제압했다. 그리고 빼앗은 소총으로 태준을 포위하고 있던 적들을 향해 정밀 사격을 가했다. 탕, 탕, 탕. 규칙적이고 절제된 총성 3번에 적 3명이 정확히 쓰러졌다. 태준은 누군가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준은 쏟아지는 물줄기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을 보았다. 찢어진 드레스 자락이 휘날리는 모습, 그리고 날카롭고 유연한 움직임. 이틀 전 빗속에서 보았던 그 나비가 분명했다. 그녀가 다시 왔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이 위험한 곳까지 나타난 것이다. 태준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엄폐물 뒤에서 그녀를 돕기 위해 남은 총알을 쏟아부으며 적들의 시선을 끌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완벽한 호흡으로 적들을 유린하고 있었다. 테러리스트들의 리더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당황했다. 그는 인질들을 방패로 삼아 퇴로를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서유는 이미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를 달려가 공중으로 몸을 날렸다. 회전하며 날아간 그녀의 발차기가 리더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다. 거구의 사내가 힘없이 나뒹굴었고 남은 잔당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거나 도망치기 바빴다. 경찰 특공대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상황이 종료되자마자 서유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태주는 그녀가 사라진 방향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몰려든 사람들과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는 애타게 그녀를 찾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나비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테이블 밑 구석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한서윤이 발견되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화장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태주는 서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몰골은 처참했다. 머리카락은 젖어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안경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태주는 실망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토록 찾고 싶었던 강인한 여전사는 사라지고 다시 보호가 필요한 약한 아내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떨고 있는 서윤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이것은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연민이었다. 서윤은 태준의 재킷을 움켜쥐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들키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품에 안겨 우는 척하며 주머니 속에 숨겨둔 피 묻은 나이프를 더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녀의 팔에 난 화상 상처가 물에 젖어 쓰라렸지만 남편의 심장 소리를 가까이서 듣는 것만으로도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 오늘 밤 그녀는 또다시 그를 지켜냈다. 그림자 속의 수호자로서 사건 현장이 정리되고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태주는 경찰에게 신원 미상의 조력자가 있었음을 진술했지만 그 누구도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CCTV는 또다시 먹통이었고 목격자들의 진술은 엇갈렸다. 태주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분명히 그녀였다. 환각이 아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강영우 부회장의 지심이 분명한 이번 테러와 자신을 구해준 미스터리한 여인,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처럼 얽혀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태주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고 서윤은 지쳐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다. 태주는 문득 서윤의 찢어진 드레스 사이로 보이는 다리의 상처들을 보았다. 유리 파편에 긁힌 듯한 자잘한 상처들이었다. 그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아까 전투 중에 보았던 나비 여인의 움직임과 지금 옆에 있는 아내의 체형이 겹쳐 보였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그날 밤 태주는 서재에 틀어박혀 강영호 부회장에 대한 반격 계획을 세웠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룹 내 여론은 태준에게 동정적으로 돌아섰고 영호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태주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비밀리에 고용한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연회장에 있었던 모든 수상한 인물들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특히 내 아내 한서윤에 대해서도 조사해. 그녀의 과거, 행적, 모든 것을. 침실에 누운 서윤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태준의 의심이 깊어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제 더 이상 어설픈 연기만으로는 버티기 힘들 수도 있었다. 그녀는 침대 밑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냈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가 흘러가고 그녀는 해외의 정보망에 접속했다. 강영호와 결탁한 국제 범죄 조직 블랙 맘바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피아니스트처럼 빠르게 키보드 위를 춤췄다. 서윤은 모니터 불빛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못생긴 분장을 지운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화면 속에 나타난 조직원들의 명단을 보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내 차례야. 그녀는 태준을 지키는 방패가 아닌 적들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기로 결심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집 안에는 두 명의 전략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칼을 갈고 있었다. 강태준의 집무실 창밖으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은 마치 금방이라도 도시를 집어삼킬 듯 위협적이었고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는 태준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듯 불규칙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사설 탐정 최 실장의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며 미간을 찌푸렸다. 보고서에는 그의 아내 한서윤의 과거 행적에 대한 조사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같은 정보들 뿐이었다. 최 실장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태준의 눈치를 살피며 보고를 이어갔다. 한서윤의 출생신고부터 학창시절 기록, 그리고 결혼 직전까지의 행적이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존재하지만 정작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었다. 졸업 앨범에는 사진이 있지만 동창들은 그녀를 존재감 없는 유령처럼 기억하거나 아예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성인이 된 후 약 3년간의 공백기는 기록조차 모호했다.
태주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거칠게 던지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다. 완벽하게 조작된 듯한 서류들. 그리고 너무나 평범해서 의심스러운 과거. 이것은 보통 사람의 인생이라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위장 신분에 가까웠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나비 가면을 쓴 여인의 날카로운 눈빛과 집에서 주눅 들어 있는 서윤의 흐릿한 눈동자가 자꾸만 겹쳐지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한편 태준이 집을 비운 사이 저택의 지하 와인 저장고에서 서윤은 비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와인렉 뒤에 숨겨진 패널을 열고 고성능 서버를 가동해 지난번 파티장에서 해킹한 블랙맘바의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고 있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안경을 벗은 그녀의 눈매는 맹수처럼 매서웠다. 해독된 파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태준의 숙부 강영호는 단순한 경영권 탈취를 넘어 신화그룹의 글로벌 물류망을 이용해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서윤이 과거에 몸담았던, 그리고 그녀가 파멸시켰다고 믿었던 국제 범죄 조직의 잔당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들은 태준을 제거하고 신화그룹을 자신들의 자금 세탁과 밀수 루트로 이용하려는 속셈이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일은 단순히 남편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과거의 망령들과의 전쟁을 의미했다. 그녀는 태준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모하게 움직일 것을 염려했다. 그는 강인하고 똑똑하지만 어둠의 세계가 얼마나 잔혹하고 비열한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림자가 되어 모든 위협을 사전에 제거해야만 한다고 다짐하며 서버를 종료하고 흔적을 지웠다. 그날 저녁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밖에는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있었고 저택 안은 적막에 쌓여 있었다. 태준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 서윤을 발견했다. 그녀는 여전히 촌스러운 옷차림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태준의 눈에는 그녀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 바늘을 움직이는 그녀의 손가락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다. 태준은 시험해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재킷을 벗어던지며 서윤의 곁을 지나치다. 의도적으로 협탁 위에 놓인 무거운 크리스털 화병을 팔꿈치로 쳤다. 화병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찰나의 순간 태준은 서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곁눈질했다. 일반인이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몸을 움츠려야 했다. 하지만 훈련받은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낚아채거나 피할 것이다. 서윤은 화병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화병이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너무나 침착했다. 화병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파편이 튀어 그녀의 종아리에 생채기를 냈을 때야 비로소 그녀는 앗 하고 짧은 비명을 질렀다. 그 반응은 너무나 자기적이었고 태준의 의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태준은 깨진 화병 조각들 사이로 피가 흐르는 서윤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물었다. 왜 피하지 않았느냐고. 보통 사람이라면 반사적으로 움직였을 텐데 마치 다칠 것을 각오하고 기다린 사람 같다고 추궁했다. 서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버렸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태준은 그 떨림조차 연기처럼 느껴졌다. 태준은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턱을 거칠게 들어올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서윤의 눈동자는 겁에 질린 듯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태준이 감히 읽어낼 수 없는 심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내가 알고 있는 한서윤이 맞느냐고 나지막이 으르렁거렸다. 서윤은 태준의 강렬한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 했으며 자신은 당신의 아내일 뿐이라고,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태준의 손등을 적셨다. 뜨거운 눈물의 감촉에 태준은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의심에 눈이 멀어 힘없는 아내를 겁박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태준은 잡고 있던 서윤의 턱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 그는 젠장 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는 등을 돌려 2층 서재로 향했다. 계단을 올라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서윤의 흐느낌 소리는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자신이 점점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나비 가면의 환영이 자신을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서재에 틀어박힌 태주는 독주를 연거푸 들이켰다. 창밖의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천둥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다. 술기운이 오르자 이성은 흐릿해지고 감정은 격해졌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 속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직감뿐이었다. 그리고 그 직감은 계속해서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태주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침실로 향했다. 복도는 어두웠고 간간이 번개 불빛만이 번쩍이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그는 서윤의 방문 앞에 멈춰섰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태주는 홀린 듯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침대 위에는 서윤이 잠들어 있었고 창문이 열려 있어 들이치는 비바람의 커튼이 유령처럼 펄럭이고 있었다. 태주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잠든 서윤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창백했다. 그녀는 자면서도 무언가에 쫓기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태주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덮고 있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때 빗바람과 함께 섞여 들어오는 냄새가 태준의 코를 자극했다. 그것은 비의 비릿함 속에 섞인 은은한 제스민 향기였다. 그날 밤 빗속에서 그를 구해준 여인에게서 나던 바로 그 향기였다. 술과 혼란에 잠식된 태준의 뇌가 경고음을 울렸다. 그는 충동적으로 잠든 서윤의 안경을 벗겨 협탁 위에 올려놓았다. 안경이 사라진 그녀의 얼굴은 달빛을 받아 묘하게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 윤곽을 따라가며 기억 속의 나비 가면 여인의 얼굴과 대조해 보았다. 턱선, 입술 모양, 그리고 감긴 눈의 길이까지 모든 것이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다. 그 순간 서윤이 눈을 번쩍 떴다. 훈련된 본능이 침입자의 기척을 감지한 것이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태준의 손목을 낚아채 꺾으려 했지만 상대가 태준임을 확인하고 간신히 힘을 뺐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악력과 반응 속도는 결코 평범한 가정주부의 것이 아니었다. 태준 역시 그녀의 팔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두 사람 사이에 정적보다 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준은 서윤의 손목을 역으로 잡아 침대 위로 눌렀다. 술 냄새와 거친 숨결이 서윤의 얼굴에 닿았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당신이지? 나를 구한 그 여자. 그 나비 가면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동시에 애원하는 듯 절박했다. 서윤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다. 지금 인정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서윤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당신 많이 취했다고 소리치며 몸을 비틀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분명했다. 이 향기, 이 느낌.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거짓말하지 마.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 그날 밤에 당신을. 그의 손이 서윤의 잠옷 단추로 향했다. 확인해야 했다. 그녀의 몸에 남은 흉터들을. 서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의 몸에는 수많은 전투의 흔적과 흉터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을 들키는 순간
그녀의 정체는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태준은 그녀를 배신감에 차서 경멸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태준의 가슴을 밀쳐내며 제발 이러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비명을 질렀다. 밖에서 천둥이 콱광하고 내리꽂히며 방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췄다. 번개 불빛 속에서 태준은 서윤의 눈을 보았다. 그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서늘하고 날카로운 살기를 띠고 있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태준은 그 눈에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전사의 영혼을 보았다. 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가 사랑에 빠진 환영과 그가 경멸하던 현실의 아내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태준의 이성은 한계에 다다랐다. 태준의 손에서 힘이 풀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침대 옆 바닥에 주저앉았다. 극도의 긴장감과 알코올이 한꺼번에 덮쳐오며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침대 위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는 서윤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슬프고도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태준은 나비라고 중얼거리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서윤은 쓰러진 태준을 한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너무 위험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조금만 더 그가 집요했더라면 모든 비밀이 탄로 날 뻔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흐트러진 잠옷을 여미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바닥에 쓰러진 태준은 아이처럼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거만하고 냉혹한 독재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상처 입고 지친 한 남자만이 남아 있었다. 서윤은 힘겹게 태준을 부축해 침대 위로 눕혔다. 무거운 그를 옮기느라 팔의 상처가 다시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물수건을 가져와 태준의 땀 젖은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의 미간을 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미안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계속 당신을 속여야만 해요. 그녀는 태준의 곁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다. 창밖의 폭풍우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을 예고하는 듯했다. 서윤은 알고 있었다. 강영우 부회장이 곧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태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투박하고 큰 그의 손이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따뜻한 안식처였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다. 그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지난 밤의 기억이 단편적으로 떠올랐다. 서윤을 몰아세우던 일, 그녀의 눈빛, 그리고 향기, 모든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모호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췌하기 짝이 없었다. 욕실을 나온 태준은 탁자 위에 놓인 해장국과 쪽지를 발견했다. 속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드시고 출근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쪽지는 영락없는 서윤의 것이었다. 태준은 한숨을 쉬며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하지만 그의 눈길은 자꾸만 서윤이 남긴 해장국으로 향했다. 같은 시각 서윤은 강남의 한 허름한 PC방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모자를 눌러쓰고 주변을 경계하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에는 강영우 부회장의 비자금 계좌 내역과 마약 거래 루트가 복잡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함정을 파고 있었다. 적들이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 제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미끼를 던지고 있었다. 서윤은 채팅창에 짧은 메시지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물건은 오늘 밤 인천항 4번 부두로 들어온다. 준비해.
이것은 강영호를 움직이게 할 거짓 정보였다. 오늘 밤 그녀는 그곳에서 그들의 꼬리를 확실하게 잡을 생각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곳이 그녀의 마지막 무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돌아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다시 써야 할 시간이었다. 인천항의 4번 부두는 비릿한 바다 냄새와 썩은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컨테이너 박스들은 마치 거대한 묘비처럼 서 있었고 그 사이로 차가운 바닷바람이 윙윙거리며 불어왔다. 강태준은 부하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영호 부회장의 비리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나왔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정보는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태준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가 약속 장소인 낡은 창고에 들어서는 순간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고 사방에서 눈부신 서치라이트가 켜지며 그를 비췄다. 태준이 함정임을 깨닫고 권총을 꺼내려 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창고의 높은 난간 위에서 저격용 마취총이 발사되었고 태준의 목덜미에 정확히 꽂혔다. 시야가 급격히 흐려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쓰러지는 그의 눈앞으로 검은 군화를 신은 남자들이 다가오는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이를 악물며 버티려 했지만 결국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사냥이었고 호랑이는 제 발로 덫에 걸러 들어온 셈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태준은 얼굴에 끼얹어진 차가운 물 때문에 정신을 차렸다. 그는 낡은 의자에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났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는 강영호 부회장의 얼굴이었다. 영호는 태준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천하의 강태준이 이렇게 무력하게 잡혀있는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다고 비아냥거렸다. 창고 안에는 영호 외에도 중무장한 용병 10여 명이 살기를 띠고 서 있었고 구석에는 태준을 호위하던 경호원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다. 영호는 태준의 앞에 경영권 포기 각서를 들이밀었다. 그는 지금 이 서류에 지장을 찍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회유했다. 물론 그것이 거짓말임을 태준은 알고 있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는 쥐도 새도 모르게 서해 앞바다에 수장될 운명이었다. 태준은 피 섞인 침을 영호의 얼굴에 뱉으며 꿈 깨라고 내 놈이 내 회사에 발을 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분노한 영호는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어 태준의 복부를 가격했다. 억소리와 함께 태준이 고통스럽게 몸을 비틀었다. 영호는 광기에 찬 눈으로 태준을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네가 믿는 구석이 그 나비라는 계집인 모양인데 유감스럽게도 그녀는 오지 않을 거야. 내 정보통에 따르면 그녀는 지금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거든. 영호는 킬킬거리며 다시 한번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태준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정말로 그녀가 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누구인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창고의 두꺼운 철문 밖에서 둔탁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창고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천장의 조명들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영호와 용병들이 당황하여 문 쪽을 바라보는 순간 창고의 메인 전원이 차단되며 사방이 암흑천지로 변했다. 적들이 우왕좌왕하며 야간 투시경을 찾으려 할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단말마의 비명이었다. 천장의 유리창이 깨지며 밧줄을 탄 그림자가 바닥으로 내려왔다. 이번에는 은밀한 잠입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한 신의 강림과도 같았다. 비상등의 붉은 불빛 아래 드러난 모습은 한서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촌스러운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몸에 딱 붙는 전술 슈트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어 올려 드러난 목선은 우아하면서도 강인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두 자루의 자동 권총이 들려 있었고 양 허벅지에는 단검이 채워져 있었다. 서유는 착지와 동시에 권총을 발사했다. 정확한 사격 솜씨로 태준을 겨누고 있던 용병 2명의 머리를 꿰뚫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 가장 가까이 있던 적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반동을 이용해 공중 제비를 돌며 또 다른 적의 목을 베어 넘겼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피가 붉은 안개처럼 흩뿌려졌고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했다. 영호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남은 용병들에게 저 여자를 죽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블랙맘바 소속의 정예 용병들이 일제히 서윤을 향해 사격을 개시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서윤은 낡은 기둥과 컨테이너 박스를 방패 삼아 지그재그로 달렸다. 그녀는 바닥을 슬라이딩하며 적들의 하체를 공격하고 빼앗은 소총으로 반격하며 포위망을 뚫고 태준이 있는 곳으로 접근했다. 태준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붉은 비상등 조명 아래서 싸우는 그녀의 모습은 그가 꿈에서 그리던 나비 그 자체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옆모습에서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구박했던 아내 서윤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안경을 벗고 화장을 지운 그녀의 맨얼굴은 숨막힐 듯 아름다웠고 그 차가운 눈빛은 그가 매일 밤 마주했던 아내의 눈동자와 똑같았다. 태준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진실이 눈앞에 있었다. 서윤은 태준의 앞을 막아서는 마지막 거구의 용병과 맞닥뜨렸다. 그는 거대한 마체테를 휘두르며 서윤을 위협했다. 서윤은 총알이 떨어진 권총을 버리고 단검을 뽑아들었다. 힘 대 힘의 대결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상대의 힘을 이용하기로 했다. 거구가 칼을 내려치는 순간 서윤은 몸을 낮게 숙여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단검이 용병의 겨드랑이 사이 급소를 정확히 찔렀고 거구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드디어 태준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다.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태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준을 묶고 있던 밧줄을 단검으로 끊어냈다. 밧줄이 풀리자 태준은 앞으로 고꾸라졌고 서윤이 그를 품에 받아 안았다. 그녀의 몸에서는 피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그 익숙한 제스민 향기가 섞여나고 있었다. 태준은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더 이상 가면도 두꺼운 안경도 촌스러운 분장도 없었다. 오직 한서윤 본연의 모습만이 존재했다.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상처 입은 뺨, 그리고 태준을 향한 걱정으로 가득 찬 눈동자. 태준은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당신이었어. 정말 당신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배신감보다는 안도감과 벅찬 감정이 그를 지배했다.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늦어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태준을 꽉 껴안았다. 그 순간 구석에 숨어있던 강영호가 떨어진 권총을 집어들고 두 사람을 향해 조준했다. 이 빌어먹을 년놈들, 같이 지옥으로 가라. 영호의 외침과 함께 총성이 울려 퍼졌다. 탕! 서윤은 본능적으로 태준을 감싸 안으며 몸을 돌렸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윤의 등이 크게 들썩였다. 그녀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태준의 눈이 공포로 확장되었다. 서윤의 등 뒤로 붉은 피가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태준을 놓지 않고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그를 지키고 있었다. 태준은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서윤아. 그는 바닥에 떨어진 총을 집어들어 영호를 향해 닥치는 대로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은 영호의 어깨와 다리를 관통했고 영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태주는 영호를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지금 더 급한 것은 품 안에서 쓰러져가는 서윤이었다. 그는 총을 던져버리고 서윤을 안아들었다. 서윤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총알이 폐 근처를 스친 듯 그녀는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워했다.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와 태준의 옷을 적셨다. 태준은 자신의 셔츠를 찢어 상처 부위를 압박하며 오열했다. 눈 떠. 제발 눈 좀 떠봐. 나 놔두고 가지마. 천하의 강태준이 아이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서윤은 힘겹게 눈을 뜨고 태준을 바라보았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우는 남편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피 묻은 손을 들어 그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툭 떨어졌다. 울지 마요. 못생겨. 보여요.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농담을 던졌지만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수렁 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태준이 미리 연락해둔 지원군이었다. 태준은 서윤을 안아들고 창고 밖으로 뛰기 시작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 두 사람의 몸을 적셨다. 태준은 달리고 또 달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여자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가 없으면 자신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의료진이 서윤을 싣고 떠날 때까지 태준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이동식 침대에 매달려 병원으로 가는 내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응급실 문이 닫히고 붉은색 수술 중 램프가 켜지자 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그녀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수술실 밖 복도는 차갑고 고요했다. 태준은 피범벅이 된 옷을 입은 채 멍하니 벽에 기대어 있었다. 김비서가 달려와 상황을 보고했지만 태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강영호가 체포되었다는 소식도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세상은 지금 저 굳게 닫힌 문 안에 있었다. 시간이 영원처럼 흘러갔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지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태준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의사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갔다. 내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다. 의사는 태준을 진정시키며 마스크를 벗었다. 다행히 총알이 주요 장기를 비껴갔습니다. 출혈이 심해 위험했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지금은 회복실로 옮겼으니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태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살았다. 그녀가 살았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신에게 감사 기도를 올렸다. 생전 처음 해보는 기도였다. 태준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창백하게 누워있는 그녀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저 작은 몸으로 그동안 그 모든 위험을 감당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맹세했다. 다시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신이 그녀의 방패가 되고 칼이 되어주겠다고. 밤이 깊어가고 태준은 병실 안으로 들어가 서윤의 침대 곁에 앉았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비비며 속삭였다. 일어나면 할 말이 많아. 사과도 해야 하고 고맙다는 말도 해야 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해. 그러니까 제발 빨리 일어나줘.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 고요한 병실 안에 메아리쳤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둥근 달이 떠올라 병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폭풍우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이 올 것임을 알리는 희망의 빛이었다. 악명 높은 총재와 못생긴 아내의 연극은 끝났다. 이제 그들 앞에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가시밭길과 꽃길이 동시에 펼쳐져 있었다.
태주는 서윤이 깨어날 때까지 그녀의 곁을 지키며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병원의 VVIP 병실은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강태주는 사흘째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한서윤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붕대로 감긴 그녀의 몸은 침대 시트만큼이나 하얗게 질려 있었고 늘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두꺼운 뿔테 안경과 촌스러운 화장이 지워진 자리에는 크고 작은 흉터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이마에 난 희미한 흉터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었다. 그가 못생겼다고 조롱하며 외면했던 아내의 진짜 얼굴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낸 고귀한 전사의 얼굴이었다. 태주는 창백한 서윤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고 이마를 대었다. 지난밤의 악몽 같았던 전투와 그녀가 자신의 몸을 던져 총알을 막아내던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끊임없이 재생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는 그녀가 깨어나기만 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속죄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때 서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태주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서윤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초점을 찾지 못해 흐릿하던 그녀의 눈동자가 태준의 얼굴을 발견하고는 서서히 맑아졌다. 서윤아, 나 알아보겠어? 내 목소리 들려? 태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온몸을 짓누르는 통증 때문에 미간을 찌푸렸다. 태주는 황급히 간호사를 호출하려 했으나 서윤이 아주 약한 힘으로 그의 손을 잡아 말렸다. 그녀는 마스크를 벗겨달라는 눈빛을 보냈다. 태준이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내리자 그녀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다친 데는 없으세요? 태주는 그 말에 무너져 내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안위부터 챙기는 이 여자를 도대체 어찌해야 할까? 태주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울먹였다. 나는 멀쩡해. 털끝 하나 안 다쳤어. 바보같이. 왜 그랬어? 왜 네가 나 대신 총을 맞아?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서윤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빛이니까요. 그림자가 빛을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녀의 말은 태준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서윤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의료진이 급히 들어와 상태를 점검했다. 다행히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의사들이 나간 후 병실에는 다시 두 사람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태주는 더 이상 거만한 폭군이 아니었고 서윤은 주눅든 하녀가 아니었다.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한 그들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 태주는 젖은 수건으로 서윤의 얼굴을 닦아주며 그녀가 숨겨왔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지금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김 비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병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태준의 눈치를 살피며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강영호 부회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는 보고였다. 강영호는 자신이 오히려 태준의 자작극에 휘말린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태준이 범죄 조직과 결탁해 회사를 사유화하려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었다. 심지어 조작된 증거, 사진들까지 공개되어 여론이 흔들리고 있었고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태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당장이라도 구치소로 쳐들어가 강영호의 숨통을 끊어놓을 듯한 기세였다.
침대에 누워 조용히 내용을 듣고 있던 서윤이 불현듯 입을 열었다. 흥분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강영호가 노리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태준과 김비서가 동시에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윤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고 태준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해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었다. 서윤은 김비서에게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 태준은 안 된다고 만류했지만 서윤의 눈빛은 결연했다. 이 싸움 제가 시작했어요. 끝내는 것도 제가 해야 해요. 그리고 지금 회장님께는 제 정보력이 필요해요. 서윤이 건네받은 낡은 노트북을 켜자 화면 가득 복잡한 코드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강영호가 고용한 여론 조작팀의 IP 주소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작전 상황실로 변했다. 태주는 서윤의 옆에 앉아 그녀가 찾아내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서윤이 적의 방어벽을 뚫고 정보를 끄집어내면 태주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법무팀과 홍보팀을 진두지휘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한 시너지를 발휘했다. 서윤은 해킹을 통해 강영호가 빼돌린 비자금 장부의 원본 파일과 그가 블랙맘바 조직과 주고받은 살인 청부 계약서 그리고 마약 밀수 경로가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것들은 강영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은 물론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서윤은 이 파일들을 태준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것만 있으면 이 사회를 뒤집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니까요. 태준은 서윤이 찾아낸 증거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자신의 아내가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명석한 두뇌와 치밀한 전략을 가진 최고의 참모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다. 당신은 정말 내가 감당하기 벅찬 여자군. 고마워, 서윤아. 당신 덕분에 길이 보여. 태준의 칭찬에 서윤의 창백한 볼이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며칠 후 태준은 서윤의 병실을 임시 집무실로 개조했다. 그는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병실에서 업무를 보며 24시간 서윤의 곁을 지켰다. 서윤의 회복 속도는 빨랐고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고 전략을 논의하고 때로는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부부로서의 시간을 쌓아갔다. 태주는 서윤의 머리를 감겨주거나 사과를 깎아주는 등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다정한 남편 노릇을 자처했다. 서윤은 그런 태준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행복했다. 차가운 가면을 벗어던진 두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신화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된 것이다. 태주는 서윤에게 병원에 남아 쉬라고 당부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갈 거예요. 강영호 부회장과 그 추종자들에게 보여줘야죠. 강태준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태준은 그녀를 꺾을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대신 내 옆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면 안 돼. 총회 당일 아침 병실로 스타일리스트 팀이 도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윤이 직접 스타일링을 주도했다. 그녀는 흉터를 가리기 위한 두꺼운 화장 대신 투명하고 맑은 메이크업을 선택했다. 왼쪽 뺨과 목덜미에 남은 옅은 흉터들은 컨실러로 억지로 덮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다. 그것은 그녀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이자 승리의 상징이었다. 머리카락은 우아하게 넘겨 묶었고 몸의 곡선을 드러내면서도 활동하기 편한 짙은 네이비색 수트를 입었다. 안경은 더 이상 쓰지 않았다. 준비를 마친 서윤이 커튼 뒤에서 걸어 나오자 태주는 숨을 멈췄다. 화려한 드레스나 보석 없이도
그녀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과 카리스마는 병실 전체를 압도했다. 태주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아름다워. 오늘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 빛날 거야. 서윤은 태준의 손을 잡으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가요, 회장님. 우리 왕국을 되찾으러. 병원 로비를 나서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황제와 황후 같았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와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태준과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갔다. 태준은 서윤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아 그녀를 보호했고 서윤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카메라를 응시했다. 못생긴 아내라는 오명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대중들은 강태준 회장 옆에선 상처 입었지만 강인해 보이는 미지의 여인에게 압도되어 숨죽였다. 주주총회장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태준은 긴장한 듯한 서윤의 손을 꽉 잡았다. 두려워? 그가 물었다. 서윤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이 옆에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단지 이 일이 끝나면 우리가 평범한 부부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다. 평범하지 않아도 좋아. 매일이 전쟁 같아도 상관없어.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그게 내게는 천국이야. 차량은 신화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다. 입구에는 강영호를 지지하는 시위대와 반대파가 뒤섞여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태준과 서윤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소란스러웠던 군중들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두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아우라 때문이었다. 태준은 서윤의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밟으며 계단을 올라갔다. 로비에 들어서자 강영호의 측근 이사들이 그들을 막아섰다. 회장님, 아직 혐의가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 참석은 곤란합니다. 그들은 뻔뻔하게 길을 막으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태준이 나서려 하자 서윤이 한 발 앞서 나갔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사들을 훑어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비키세요. 주인의 길을 막는 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말로 할 때 알아듣길 바랍니다. 이사들은 서윤의 기세에 눌려 주춤거렸다. 그동안 촌동네 여자라고 무시했던 그녀에게서 살기 어린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태준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문이 닫히기 전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이사들에게 서늘한 미소를 날렸다. 아, 그리고 준비하세요. 감옥 밥은 입에 안 맞을 테니 사식이라도 넣어드릴게요. 엘리베이터가 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태준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정말 못 당하겠어. 그 늙은이들 표정을 봤어야 했는데 서윤도 긴장이 풀린 듯 피식 웃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싸움은 회의장 문을 여는 순간부터니까요. 딩동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다. 육중한 회의장 문 앞에 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태주는 넥타이를 바로잡고 서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깊은 심호흡을 했다. 준비됐나? 태준의 물음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지요. 태준은 거침없이 회의장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꽂혔다. 그 시선의 무게를 견디며 악명 높은 총재와 그의 전설적인 파트너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다. 신화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이사들, 그리고 취재 열기로 가득 찬 기자들로 인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다.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회의장 정중앙, 의장석에는 강영호 부회장이 이미 주인 행세를 하며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시계를 흘끔거렸다. 자신의 계획대로라면 강태준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느라 이곳에 나타나지 못해야 했고 설사 나타난다 해도
이미 매수된 이사들에 의해 회의만이 통과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때 회의장 입구에 육중한 문이 열리며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한서윤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태준보다 그의 옆에 선 서윤에게 더 집중되었다. 그동안 못생긴 아내, 시골뜨기라는 악소문에 시달렸던 그녀는 오늘 그 모든 소문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혹적이고 지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짙은 네이비 수트는 그녀의 완벽한 비율을 돋보이게 했고 맑은 눈빛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강영호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비꼬는 투로 말했다. 조카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죄인 신분으로 나타나는가. 게다가 그 천박한 여자는 또 뭔가. 여기가 무슨 부부 동반 파티장인 줄 아나?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영호의 추종 세력들이 킥킥거리며 야유를 보냈다. 그러나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태주는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둘러보았다. 오늘 이 자리는 신화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결정짓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썩은 환부는 필요 없습니다. 태준의 선전포고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영호는 코웃음을 치며 소리쳤다. 썩은 환부? 횡령과 배임으로 고소당한 내 놈이 할 소리는 아니지. 경비원, 당장 이자들을 끌어내. 경비원들이 움직이려 하자 서윤이 태준의 앞으로 나서며 손을 들었다. 그녀의 제스처 하나에 경비원들이 압도되어 멈칫했다. 서윤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끌려나가야 할 사람은 회장님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강영호 부회장님. 그녀는 준비해온 노트북을 단상의 메인 시스템에 연결했다.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도표와 서류들이 떠올랐다. 서윤은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나운서처럼 정확했고 내용은 검사처럼 날카로웠다. 여기 보시는 자료는 강영호 부회장이 지난 5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회사 자금의 내역입니다. 총 5천억 원. 이 돈은 해외 도박 자금과 불법 로비, 그리고 국제 범죄 조직 블랙 맘바의 자금 세탁에 사용되었습니다. 장내가 발칵 뒤집혔다. 주주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충격적인 사실을 타전하기 바빴다. 강영호는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자료다. 저 여자가 해킹으로 만든 가짜야. 그는 악을 쓰며 부인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화면을 넘겼다. 조작이라고 하실 줄 알고 음성 파일도 준비했습니다. 서윤이 엔터키를 누르자 회의장 스피커를 통해 강영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강태준 그놈, 이번 인천항 거래 때 확실하게 처리해. 사고사로 위장하란 말이야. 그리고 그 계집도 같이 없애버려. 내 앞길을 막는 건 다 치워야지. 그것은 지난번 창고 습격 사건 직전 영호가 킬러에게 지시한 통화 내용이었다. 서윤이 며칠 밤을 새워 복구해낸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영호의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것이다. 주주들은 분노하며 강영호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이사들조차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태주는 싸늘한 눈빛으로 숙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한 정의입니까? 당신은 회사의 경영권을 갖기 위해 조카를 죽이려 했고 회사를 범죄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궁지에 몰린 강영호가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단상 위로 뛰어올랐다. 그의 목표는 태준이 아니라 모든 증거를 폭로한 서윤이었다. 이 빌어먹을 년, 너만 아니었으면. 영호는 광기 어린 눈으로 칼을 휘두르며 서윤에게 달려들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 경호원들도 미처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태준이 서윤아 하고 외치며 몸을 날리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달려오는 영호의 팔을 가볍게 피하며 손목을 낚아챘다. 우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영호의 비명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서윤은 그대로 영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 무릎으로 그의 오금을 가격해 바닥에 꿇어앉혔다. 칼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윤은 고통스러워하는 영호의 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다. 당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군지 이제야 알겠어. 당신은 처음부터 상대를 잘못 골랐어. 그녀의 손길은 매서웠지만 표정은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영호를 바닥에 누르고 경호원들에게 눈짓했다. 순식간에 제압된 영호의 모습에 회의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방금 전의 지적인 프레젠테이션과는 정반대되는 압도적인 무력을 목격한 충격 때문이었다. 곧이어 회의장 문이 열리고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그들은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강영호에게 수갑을 채웠다. 영호는 끌려나가면서도 저주를 퍼부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태주는 경찰에게 인계되는 숙부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함과 동시에 후련함을 느꼈다.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상황이 정리되자 태주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고치고 서윤을 자신의 옆으로 불렀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뼈아픈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화그룹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성장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목숨을 구하고 회사를 위기에서 건져낸 제 아내 한서윤을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태준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앉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사모님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저 무술 실력은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한간에 떠돌던 못생긴 아내라는 소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서윤은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강태준 회장의 아내라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그와 함께 이 회사를 지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못생긴 아내라는 소문은 글쎄요. 아마도 제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를 혼자만 보고 싶어 퍼뜨린 헛소문 아닐까요? 그녀의 재치 있는 농담에 장내의 폭소가 터졌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화기애애해졌다. 태주는 서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주주총회는 만장일치로 강태준의 회장 유임을 결정했고 강영호 일파는 전원 해임되었다. 신화그룹의 주가는 급반등했고 한서윤은 내조의 여왕을 넘어선 구원의 여신으로 불리며 사교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제압 영상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반전 매력에 열광했다. 몇 달 후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 타워의 프라이빗 레스토랑. 태준과 서윤은 테라스에 기대어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강영호의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무기징역이 구형되었고 회사는 안정을 되찾아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서윤의 팔에 있던 흉터들도 꾸준한 치료 덕분에 많이 옅어져 있었다. 이제 다 끝났군. 태준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긴 악몽이었어요. 태준은 몸을 돌려서 윤을 마주 보았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억지로 끼워주었던 결혼 반지가 아닌 태준이 직접 고른 진정한 사랑의 증표였다. 서윤아, 우리 처음 시작은 엉망이었어. 나는 오만했고 당신은 비밀이 많았지. 계약으로 묶인 관계였고 서로를 속이고 미워했어. 태준은 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끼워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돼. 내 생명의 은인으로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반쪽으로서 당신을 원해. 이제 가면은 벗어던지고 진짜 강태준과 한서윤으로 나와 다시 결혼해 주겠어.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평범한 행복은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사치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녀의 상처와 어두운 과거까지 모두 끌어안아 주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요리도 못하고 화나면 당신을 엎어치게 할 수도 있는데요. 태주는 껄껄 웃으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오히려 좋아. 당신한테 평생 맞고 살아도 좋으니까 내 옆에만 있어줘.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깊은 키스를 나누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그들을 축복하듯 반짝였다. 서유는 태준의 품에 안겨 생각했다. 자신은 더 이상 밤에만 피어나는 고독한 나비가 아니라고. 이제는 태양 아래서 당당하게 날개짓을 하는 사랑받는 여자가 되었다고. 사랑해 서유나, 사랑해요 태준 씨. 밤바람이 부드럽게 두 사람을 감쌌다. 악명 높은 총재와 그의 아름답고 위험한 아내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들의 앞날에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싸워 이겨낼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로맨틱한 파트너였으니까.